안녕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소개받은 진아윤입니다. 저 회복 10년 차이긴 하나, 이렇게 대외적인, 이렇게 뭐 세미나를 준비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무척 떨었습니다. 무척 떨었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건 강의가 아니고요. 제 경험담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야 책으로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중독 공부를 한 거는 제가 치료받으려고. 도무지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암울한 시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일단 이제 김영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강의도 듣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중독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저는 이미 중독에서 생체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 몸으로.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어려운 병인지 제가 몸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얼마나 리얼하게 신바람나게 회복을 하고 있는지 또 2부 2시간이나 주셔가지고 제가 2시간을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는 중독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1시간은 회복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질문의 시간도 갖겠다고 하시는 거, 중간중간 질문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또 이게, 대면이 아니고, 기 때문에 제가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론적인 거 말고요. 경험한 거를 충분히 답해드리면서, 저의 회복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삶의 그 자양분이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중독 초기, 회복 초기에 너무 궁금했어요. AA를 다니면서 회복 뭐 10년 했다는 사람들은 하늘같이 보였고요. 어떻게 저렇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엄청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니까 그 정도 살고 있지. 나는 더 바닥이었거든. 나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회복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음, 회복은 잘 안 되더라고요. 술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궁금증이 이제 질문을 막 통해서 이제 AA 선생님들이나 회복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어, 아, 나랑 같구나. 그 질문을 한다는 거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제가 사실은 원고를 열 몇 장을 썼어요. 열 몇 장을 쓰는 동안 이대로 갈까? 이대로 가실까? 몇 분 읽어봐도 너무 딱딱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잘하려고 생각합니다. 잘할 게 뭐 있을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그냥 진솔하게 전달해드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중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점검을 해보면요. 저희 집안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7남매 장손인 아버지, 6남매 장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그러면 이 확대가족, 대가족의 개념을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요새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이렇게 한 10명, 우리 식구가 열댓 명, 15명까지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날 때. 그런 대가족 제도에서 태어난, 장녀였어요, 장녀. 그래서, 어, 들은 말로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고, 뭐 하여튼 신기하게 인형같이 예뻐했다, 이제 그런 말들은 들었는데, 저희 집은 대가족이어가지고, 워낙 식구들이 많은 집에서 잔치가 1년에, 1년에 12번은 있었어요. 10번은 제사였고, 나머지는 뭐 명절, 뭐 생일 뭐 따져서 12번도 더 넘게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한 번 가족이 모이면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0명에서 50명까지 모여서 잔치가 늘 있었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런 집이었는데 한국에 잔치하면 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잔치 날은 술 잔치가 항상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5, 6살 때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추도 예배라는 것으로 이제 제사를 대신하고,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술 파티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10살 이후부터, 아, 우리 집은 왜 목사님이 한 말하고 엄마가 한 말하고 어른들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지? 목사님은 분명히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때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삼촌들, 할머니까지 다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아멘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에는 제사상 위에 술 파티가 벌어지는데 맥주, 뭐 소주, 뭐 양주, 뭐 하여튼 항상 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30여 명 사람들이 먹고 마시니까. 그럼 처음에는 막 신났다고 놀고 웃고 떠들고 해요. 근데 막판에는 꼭 싸움으로 끝났어요. 항상.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고, 그러면 그 싸움 뒤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항상 보고, 저는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가 울면, 참 무서웠던 것을 기억하고요. 또, 엄마 싸우면 또 할머니가 엄마를, 엄마를 직접 때리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고, 또 아버지는 또 말리느라고 그랬고, 또 삼촌이, 지금 생각하니까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저하고 8살 차이 나는 막내 삼촌이 있었는데, 그 막내 삼촌이 살림 때려 부시고, 또 그 막내 삼촌이 살림 때려 부시면 아버지는 동생이니까 그런다고 또 말리고, 또 뭐 따기도 때린 것 같고 아버지가 또 삼촌을 때리고 그러면 할머니는 내 자식 왜 때리냐고 그러고 또 며느리를 때리고 하여튼 싸움 그 광경이 너무 상반되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목격을 하는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랐고 제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6살 때인데 엄마의 자살 소동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음, 그날은 여전히 잔치가 있었고, 외할머니도 잔치에 계셨던 것 같고, 또 이모, 뭐 삼촌, 그러니까 이모하고 삼촌은 외가하고 친가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은데, 외할머니도 싸움에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엄마도 울고 막, 그렇게 이제 굉장히 소란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엄마가 이제, 애할머니는 집 근처 인근에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하셨고, 엄마는 음도옥으로, 그러니까 농약을 먹었다. 저희 시골집이었으니까. 어,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죽으려고 했나? 그런 거는 개념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여튼 엄마가 막 쓰러지고, 아빠가 업고 막 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저 집 초상 났다 그러고, 막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저는 동생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를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때부터 저는 무서움, 뭐, 내가 무섭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포가 엄마가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아났다. 지금부터 엄마는 없다고 생각해라. 너는, 동생들, 그러니까, 그때 제가 6살이었고요. 바로 밑에 동생이 3살. 그리고 남동생이 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살이니까, 돌 지나고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병원에를.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지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중한 책임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너는 엄마 대신 엄마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엄마다.
엄마는 죽었다, 이미.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를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어린 저한테 엄마가, 너는, 내가 너를 남편보다 더 의지를 하고 살았고, 너는 내 남편 대신이다. 그리고 너는 네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되는 엄마 짤이다. 그 얘기를 제가 6살 때 들었거든요. 어, 그 이후에 엄마는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사셨어요. 입버릇처럼. 그리고 학교 다니기 시작한 전에 초등학교를 7살 때 갔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엄마가 조금 깨어있는 분이라고 자칭 재수할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일찍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똑똑했대요. 말을 잘하고 똑똑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일찍 보내가지고 하여튼 대학교 일찍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여튼 일찍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보내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을 때마다 엄마는 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동생들이 잘못해도 제가 맞았어야 됐어요. 왜냐면 나는 엄마 대신으로 동생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니까 맞이가 잘 되면 동생들은 알아서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잘 많이 맞았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동생들이 뭘 실수를 하거나 하면 동생 잘못 가르쳤다고 때리시고 그랬는데 그게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 억울하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잘 되라고 저 잘 되라고 맞았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고요. 어릴 때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우리 집은 잔치는 늘 있었고 엄마 자사소동 있은 다음에도 잔치는 늘 있었고 늘 술잔 술 파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시골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엄마가 또 서울로 저희를 입학을 시켜야 된다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음,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작은 엄마가 버리고 간 또 동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엄마는 아버지의 작은 여자가 아니라 저희 삼촌이 사고 쳐서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동생 셋, 그리고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이사를 보낸 목적이 그때부터 그러셨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서울대학교로 가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서울에서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간 것도 아니었고 저하고 할머니만 그리고 아이 동생들하고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강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버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너무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지방에 근무를 하시고 서울로 이제 정근을 오실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서울을 정근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 관리차 아이들한테 저희한테 오고 또 잔치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서울에 저희가 이사함과 동시에 작은아버지들이나 고모 다 서울로 이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만 이제 아버지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다니셨고 이렇게 다 모여 사는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그때도 저한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제 공부시킨다고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해서 유학생활이 시작이 됐고 또 엄마는 6살에 맡겼던 그 막중한 임무 엄마 대신이다 이랬던 것들을 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가고 이러니까 동생들하고 할머니하고 작은 엄마들 있는 데서 저한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기를 지금부터 우리 집의 가장은 너다. 할머니는 너희들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할 거고 너는 아이들 공부시키고 엄마의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임무를 저한테 주셨고 누나가 때려도 언니가 때려도 너희들은 엄마한테 맞은 것처럼 언니 맞은 거 봤지? 난 니네들을 안 때렸지만 언니는 많이 때려서 키웠다. 그것처럼 언니가
너희들한테 매를 들어도 너희들은 반항하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저 아이들, 동생들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뭐 잔치 있을 때마다 오셨고, 오실 때마다 난 지금도 그 고통이 느껴질 만큼 힘들어요. 엄마가 오시면 너무 좋잖아요. 보고 싶었던 엄마. 또 동생이 어렸어요.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학년으로 6년 차이가 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이미 동생은 이제 엄마를 떨어져 사는 상황인데 음, 그 아이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우리 엄마가. 생활 태도 나쁜 거, 또 공부 못하는 거,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를 못하면 또 얼마나 못했겠어요. 받아쓰기를 못하는 정도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나 말 안 들었다. 그리고 뭐 남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잡했거든요, 얘가. 부잡하다는 말은 이렇게 산만했어요, 애가. 저는 좀 차분한 성격이어서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여동생도 그랬고. 근데 남동생을 성격 나쁘고 생활 태도 나쁘고 그런 거 가지고 매를 제가 때리지 않았던 매를 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저는 그때 그 고통이 차라리 제가 맞는 게 낫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이들을 잘못 관리해서 동생이 맞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말리기도 해보고 또 엄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말리면 다 같이 맞으니까 일단 어, 같이 맞아도 일단 그렇게 많이 말렸고, 그 막중한 그 책임이 저한테는 너무 무겁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저도, 서울 생활이 힘들었어요.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요. 시골과 서울은 문화의 차이도 났고, 실력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뭐 천재소리 들어가면서 했던 제가 서울 중학교로 갔는데, 도무지 공부도 어려웠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친구 사귀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힘든 상태, 그리고 엄마가 오면 일단 좋았는데, 엄마가 온 다음날은 또 울음바다가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중학교를 제가 보내면서, 음, 엄마는 지금도 너무 착하게 컸다고 제가 착하게 컸고, 믿음직하게 컸고,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시는데, 전 사춘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엄마 말로는. 요새 애들 뭐 사춘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도 없이 착하게만 컸는데, 어, 니네 애들은 왜 그러느냐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걸 뭐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이미 어른 노릇을 했어요. 어른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았고, 중학교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같이 안 살고 할머니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집에 있었고 또 동생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제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첫 음주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3살, 14살, 13살인데 그때 할머니가 매일 막걸리를 드셨거든요. 집에서 매일 막걸리를 드셨는데 할머니가 막걸리를 한 잔 딱 주시면서 먹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돼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걸리는 술이 아니래요. 이거는 막걸리를 한 잔 마셔야 일도 잘 되고 밥 소화도 잘 되고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하루에 한 잔씩은 보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반주로 늘 막걸리를 드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 잔 주는데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더 어른이냐, 네 애미가 어른이냐.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비밀로도 해줄 것이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어, 할머니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아, 일단 굉장히 궁금했고 먹어보고 싶었어요. 막걸리 도대체. 술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그 맛에 또 막걸리를 한 잔 받아 먹었죠. 막걸리는 드셔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떨떠름하고 좀 키키합니다, 막걸리가. 그래서, 맛은 없구나. 그렇지만, 그 한 잔을
꾸벅꾸벅 다 먹었습니다. 한 잔 정도면 커피잔으로 한 100cc 정도 될 거예요, 막걸리가. 그 정도를 한번 마셔봤는데, 맛은, 음식으로서 맛은 없었지만, 저는 이미 그때부터 정서적인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나도 신기한 음료였어요. 야,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고요. 막, 그러니까 그게 취한 거였는데,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어지고, 막 용기도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맛이었구나. 술이 이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마시고 놀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싸움이야, 뭐 늘 있었던 싸움들이야, 본인들의 일이고. 하여튼 제가 처음 먹어본 그 막걸리의 그 술이 저한테는 그냥 신비한 음료였어요. 그 이후로도 할머니 막걸리를 뭐 매일 훔쳐 먹지는 않았지만, 어, 또 제가 머리가 좋았거든요.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할머니 막걸리를 사다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청소년 보호법위에서 처벌받을 대상이지만 80년대 우리나라는 할머니 막걸리 사 심부름 하는 거 그냥 할머니 막걸리 한 잔 주세요. 그럼 가게에서 그냥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한테 돈을 타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얻어 마셔야 되니까 할머니를 제 용돈을 아껴서 할머니 막걸리를 그때 돈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를 사다가 드리면서 또 할머니 좋아하시죠. 우리 진이가 막걸리 사왔다고 지 돈으로 사왔다고 그래서 또 그럴 때마다 한 잔씩을 주셨거든요. 한 잔씩 얻어 마셨어요. 막걸리 한 잔만 얻어 마시면 세상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할머니 말이 맞다. 막걸리가 보약이구나. 막걸리를 먹으면 힘도 나고, 슬픈 것도 없고, 뭐, 힘든 생각도 안 나고, 뭐, 동생들 돌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할머니 막걸리를 얻어 마시기 시작한 게, 저의 중독의 시작이었던 걸로 저는, 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또 조금 머리가 더 커지면서, 고등학교 때는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어, 아버지 양주가 진열대에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없지만 살림살이는 다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집이니까 늘 잔치 때 제일 나중에 내주는 양주가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는데 새 것 따면 표시나잖아요. 이미 땄던 거 눈여겨 봐놓고 막 양주를 어떻게 먹는지도 이제 눈여겨 다 봐뒀던 것을 양주를 한 잔씩 훔쳐 마셨습니다. 근데 양주는 참 훔쳐 마시는 게 매력 있는 게요. 표시도 안 나면서 막걸리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입에 적시는 순간 그 짜릿하고 그 독해, 아주 독해요. 양주가 독한데 그 맛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독한 맛이 독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야, 이렇게 좋으니까 맨날 숨겨놓고 술상 제일 나중에 다들 취했을 때 한 잔씩 먹는 거였구나, 이게. 보통 우리 집에 술 먹는 순서가 보면 맥주부터 시작해서, 소주, 그 다음에 양주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아, 이래서 양주를 제일 나중에 주는구나.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양주를 훔쳐 마시기 시작을 했고, 그 양주잔을 또 비지 않도록 이렇게 따져 있는 것만 조금씩 훔쳐 마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 그렇게 술을 훔쳐 마셨고, 그렇지만 집에서는 제가 술을 훔쳐 마시고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무도 몰랐는 거는 또 어떤 쾌감까지 느껴졌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이겨먹었다. 우리 엄마를 속여먹었다. 완벽하게 속이고 나는 우등생인 척, 모범생인 척, 또 교회 종교생활도 굉장히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해야만 했었고, 또 그렇게 하면 교회 어른들, 목사님들 다 저 칭찬했거든요. 세상에 학생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냐고, 고등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굉장히 우등한, 아주 모범적인 종교인이었고, 학교 생활도 잘했고요. 또 집안 어른들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싹싹하고 잘 했습니다. 어른들은 또.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술을 훔쳐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이게 저한테는 죄책감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 떨리고 죄책감도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를 내가 이겨먹었구나. 됐다. 이 술 한 잔에 나는 어른들을 다 이겨먹었다.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좋았어요. 그렇게 했고, 또 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술 먹은 건 아니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다녀간 날. 그렇지 않으면 또 가끔 이제 용돈 아껴서 뭐 막걸리는 할머니 거 맨날 사다 드리는 거는 늘 있었던 일이고요. 또 맥주라는 것도 맛을 봤었고, 양주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훔쳐 먹어도 표시가 날까봐 그렇게 나오셨고, 맥주는 또 감춰놨던 거, 잔치 때 이제 남은 거 감춰놨던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사다 먹기도 했었고, 용돈 관리를 제가 했으니까, 제 용돈 관리도 제가 하지만, 동생들 용돈 관리를 제가 해서, 그거 이렇게 훔쳐먹고, 용돈 관리해가면서 하는 게,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엄마 속여 먹었다는 재미, 그리고,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나한테 부여진 임무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용돈 관리까지도 하고, 이렇게 술값을 이렇게 빼서 먹는다는 게, 저 나름대로는 그게 굉장히 어른스럽고 제가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저는 술에 조금씩 노출이 됐고 중독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정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 사고였는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는 신학교를 보내시겠다고 신학교를 또 목사님들도 추천을 하셨고 또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야 뭐 누구나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삶이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 친구들도 사귈 수가 없어서 힘들었고 그랬을 때 엄마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 줄 아세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했는데 엄마 꿈에 부풀어서 서울대를 갈 것이라고. 엄마도 조금, 환상인지 하여튼 성적표를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를 고치기도 했었고요, 제가. 한두 번은 성적표를 고쳐서 뭐 앞자리를, 뭐, 10대가 넘어가면 그 앞자리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영대가 되니까요. 10등 안에 드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고쳐서 들으기도 한두 번은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서울대는 물론이고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가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추천받고 면접 보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교가 좋은 것이 있다고 엄마 제안에 의해서 저는 재수라도 해서 그냥 일반 대학교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신학교로 고집을 하시고, 또, 목사님 추천을, 30%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신학교로 가는 쪽으로 해서 진로가 신학교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고를 썼는데, 원고가 나가도 그냥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신학교를 그러니까 원서를 쓰고, 그때 제 생각은 맨날 훔쳐먹던 술, 몰래 먹던 술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대학을 가면 대학의 낭만은 술과 함께 데모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반사회적인 행동, 데모는 절대 금지 행동이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속에 반항심은 있으면서 그 교육은 아버지가 경찰관이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데모하는 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일반 대학교만 가면 데모 마음껏 할 것이고 사회의 비졸이 우리 집이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술 마시고 웃고 떠든 다음에 이게 또 싸움 구슬을 하고 이중 생활이었잖아요. 그런 이중 생활에 대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게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럴까? 그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잘못된 점들은 눈에 너무 잘 들어왔거든요.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됐구나. 근데 그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뭐 데모하는 학생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는 정권을 비판하는 얘기를 숨어서 살살살 하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좀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제가 많이 겪고 살아서 대학교만 가면 난 대목꾼이 되리라. 그 대학교만 가면 술을 숨어서 안 먹고 내놓고 마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문서에 술, 담배 금지. 또 면접을 볼 때 면접 점수가 30%나 됐는데 면접을 볼 때 교수가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지. 그 추천서를 보니까 뭐 너무 좋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추천서를 받고 온, 금지이긴 하나 추천서를 받고 온 학생이 혹시 술, 담배가 걸리면 퇴학 처분한다. 그거를 교수가, 저 면접 본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학교 뭐 가면 몰래 술, 먹는 술을 몰래 먹지 않고, 대놓고 좀 먹고, 데모도 좀 하고, 어른들의 그 불합리한 것들을 좀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신학교를 보내네,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뭐 공부도, 그러니까 성적도 안 됐지만, 나 술 먹고 싶어서 일반 대학교 갈 거야, 소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제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몰래 먹는 술도 참 매력 있었는데, 몰래 훔쳐 먹는 그 비밀 친구 같은 술, 한 달에 한 번 훔쳐 먹는 술, 또, 그 부모님들을 그 반항하는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술 한 잔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았던 거, 아, 그래, 그 정도로만 마셔도 괜찮지. 그것도 괜찮지. 대놓고 못 마시면 좀 어때? 그래, 일단 입학은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입학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면접 때.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먹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교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친구들은 간혹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척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굉장한 종교인이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러 다니는 교회 친구들하고, 누구 집사 딸이 술 마셨다랑 낀다는 거, 그거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몰래 마셔면 마셨지. 걔네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려 마셨던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소식통을 줬죠. 내가 신학교를 가게 생겼으니 나는 대학교 가서도 술을 못 마신다. 그러니 나하고 술 한번 먹어주라. 한번 술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술 먹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저희 이제 저희 또래들하고 또 선배들 한 10명이 안 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친구들 앞에서는 또 잘 놀았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술을 마셔보겠다고 하니 친구들도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몇 차까지 먹었는데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술 종류별로 다 먹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익숙한 술, 처음 먹어보는 술, 막걸리로 시작을 해서 막걸리랑 비슷한 동동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막걸리는 탁한데 동동주는 조금 좀 특이했어요. 동동주. 막걸리를 먹겠다고 하니까 일반 술집이 아니고 그 주점 거기는 미국이라 그 문화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정서에 어울리는 그 주점이 그 초가집 같이 생긴 아주 이렇게 옛날 스타일의 그런 주점을 선배가 데리고 가서 그 주점에서 막걸리하고 동동주를 처음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맥주집을 가서 또 생맥주도 그냥 뭐 병에 있는 맥주만 맥주인 줄 알았는데 그 생맥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생맥주도 먹어보고 흑맥주라는 것도 먹어보고 색깔이 약간 검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그때 처음 먹어본 거 말고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술을 못 먹어봤는데 흑맥주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바에 가가지고 그 칵테일 양주
에다가 이렇게 탄 거, 칵테일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양주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그 많은 술값이 어디서 났는지 하여튼 여러 명이 먹었으니까 종류별로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잃었겠죠. 막 겨우 술 훔쳐 먹어봐야 막걸리 한두 잔, 맥주 뭐 한 병 다 먹어봐야 혼자 다 먹으면 맥주가 세 잔 정도 나오거든요. 맥주 세 잔을 제일 많이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종류별로 한 5가지 이상의 술을 조금씩을 먹었다 해도 하여튼 먹어서 제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어서 어디다 옮겨놨는지도 모르고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그 순간도 우리 엄마한테 나 죽었다. 나 술 먹은 거 들켰잖아. 술 먹은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는 들리고 저는 낯선 곳이고 눈을 떴는데 낯선 곳이에요. 방은 방인데 낯설고 아무도 없어. 저만 누워있어. 도망가야겠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3층인지도 몰랐어요. 3층에서 제가 뛰어내려서 전신을 다쳤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고 한 달 후에 제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9살, 18살 때였네요. 고3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술을 진탕 먹고 쓰러졌던 저를 애들이 우리 엄마를 아니까 집에다가 데려놨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고 저를 여관방에다 재워놨더라고요. 여관방에 재워놓은 거를 3층인지도 모르고 엄마 목소리 들리고 막 웅성웅성 소리 들리니까 도망간 것이 3층에서 떨어진 거죠, 제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쳐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병원 생활을 했고 뇌 수술을 했고요. 양쪽 다리 다쳐서 다리 수술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는 TV에서 보면 왜 그 칭칭 감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누워있는 광경들이 나오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환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상태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의식은 돌아온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는데 저한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안 보이는지도 모르고 그게 한 달 만에 깨어난 거라고 하는데 깨어나기 전,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기 전에 들리는 소리들은 저 나이에 어떻게 병신 된다고 하대, 사랑구실 하겠어,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대, 뭐 이런 소리들은 간혹간혹 들렸어요. 또 사람이나 알아보려나 몰라, 사랑구실 하겠어, 뭐 이런 소리들을 제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귀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근데 그게 저였어요.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였더라고요. 그런 소리들 속에서 의사들이 뭐 이렇게 진료하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소리, 막 이렇게 또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고 아빠의 목소리도 들렸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렸던 기억은 나는데 저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제가 꿈을 헤매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시간이 한 달 이상이 지나서 눈을 떠서 사람을 알아보니까 뭐를 안 보여주고 하여튼 저는 웃겨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렇게 누워있던 병원 생활을 했었고요. 병원 생활을 한 지 한 달 있다가 의식은 깨어났고요. 그 다음에 넉 달이 지나서야 침대 돌려서 앉히는 정도. 허리를 다쳤으니까. 그 정도 했고, 보행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붕대 풀고, 안 보였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머리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머리에다 이제 붕대를 감고 있었으니까, 제가 눈이 안 보였던 거였고, 눈 보일 때까지는 붕대 푸는 거는 석 달이 지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의식은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소리만 들었던, 그 소리들이 어마무시한 소리들을 많이 했었죠.
제가 기억하는 소리만 뭐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뭐 병신됐다는가 뭐 이런 얘기 말고도 뭐 그 사고의 경위들, 또 엄마의 푸념들, 또 아버지의 걱정 소리, 의사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제가 다 들었거든요. 아,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죽는구나, 이런 것보다 제일 무서웠던 거는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제 다친 상태는 제가 모르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아, 엄마한테 죽었다. 그게 제일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 생활 1년을 하고 퇴원을 했고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엄마하고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술 마시면 죽습니다.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 먹고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수술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재활치료까지 1년을 병원 생활 꼬박 했고 나가서도 재활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안 마셔야 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어, 인지 능력이 이제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 수학 능력이 가능할지 복학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다는 의사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일단 휴학을 해놓은 상태에서 복학을 했는데 그렇게 수학 능력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했고 학교 생활 하면서도 재활치료는 계속 했고요. 약물 치료하고 재활치료를 계속 하면서 뇌 수술은 인지 능력이라든가 수학 능력을 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뇌 수술은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 하지만 어, 양쪽 다리를 다친 거는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관절 수술은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절 수술을 30살 넘어서까지 3번 했고요. 또 척추는 다친 통증은 뭐 늘 있고 압박골절을 당했으니까 그 통증은 그냥 앉아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로 앉고 쓰고 걸어 다닐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회복은 됐고 그렇지만 다른 보통 사람들은 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살짝 절어요. 오른쪽 관절을 좀 살짝 절고 장애 진단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요새는 장애인들이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장애 진단이 있으면 사회생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장애 진단은 끊지 않았지만 저 장애인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살짝 절고 좀 더 힘든 날은 많이 저는데 남들은 제가 이제 다리 저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장애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 술로 인해서. 그리고 술 먹으면 그렇게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면서는 당연히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이 되면서는 학교 생활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지루해서 야 진짜 지루하다. 그러니까 술을 못 먹어서 지루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목사 후보생들 아니면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어, 학생에도 불구하고 다 전도사님, 목사님 서로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좀 고리타분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지루하고 교과 과목도 재미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2학년 딱 되니까 술 먹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퇴학당하는데? 술 먹으면 퇴학당하고 그럴 텐데 근데 일단 이때 그래서 기가 쏠깃해가지고 또 모임에 참석을 했죠.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학교 생활이 지루하니까 일탈 정도로만 모임만 참석을 하자 그러고 갔는데 그 속에는 술을 먹고 싶었겠죠. 그 어렸을 때 맛봤던 그 첫 음주에 맛봤던 그 해방감과 그 승리감이 저한테 있는데 숨어있는 저 내면에는 술이 먹고 싶으니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할 때는 술을 먹지를 않았는데 또 유혹이 장난 아니죠.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첫 음주를 주시면서 막걸리는 술 아니다라는 그하고 똑같은 말을 선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잔치에 베풀었는데 칵테일이 무슨 술이냐. 우리는 그냥 칵테일 정도 즐기는 거는 술 아니다. 먹어봐라. 줬던 게 핑크 레이디라고 하는 칵테일이었어요.
빨간색 술. 그때 유행이었던가 봐요, 그게. 그리고 마틴이라는 거, 또, 술, 진토닉, 이런 칵테일 종류들만 먹으니까 우리는 주당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 만찬을 즐기는 그런 신학회 모임이다. 또 그 유혹에, 쏠깃하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는 술 아니다, 보약이다라고 주셨던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시작으로, 먹으니까 안 죽더라고요. 의사가 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조심히 먹었어요. 조심히 숨어서, 또 신학교 내에서 걸리면 퇴학당할까봐, 그렇게 해서 숨어서 마셨고, 그러다 보니, 졸업할 때쯤에 대해서는 저를 지켜주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술이 조금 과하면 집에 꼭 데려다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땄던. 야, 술 먹으면 안 되는 아이를 술이 먹으니까 보호를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 아예 저 보디가드로 그냥 집에서는 알고 있을 만큼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 제 남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집에 점수도 땄고 굉장히 믿음직스럽다고 이제 술 먹으면 안 되는 딸, 술 먹어서 크게 다쳐가지고 사랑구실도 못할 아이를 술을 다시 먹기 시작을 했는데도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또 예배 드려주고 또 새벽에 같이 깨서 또 이렇게 학교 가고 이렇게 해주니까 제 보호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또 추진을 해서 일단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바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 뭐 육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아 기간도 있고 할 때는 술을 전혀 안 먹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술을 안 먹었습니다. 술을 안 먹고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는 동안은 그렇게 술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정도로 조금씩은 마셨거든요. 조금씩은 마신 상태에서 또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술은 제가 막내 아이를 가졌을 때 집이 경매가 돼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었고요. 또 남편도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한 거는 뭐 사유가 좀 길고요.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력도 완전히 떨어졌고 너무 어려운 상태로 이제 몰아져 갔는데 저희가 어,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에 이제 가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구직할 때까지만 남편이 직장 돈벌이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아이는 낳아야 되니까 막내 아이가 그때 뱃속에 있었을 당시여서 막내 아이 낳을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7평 남짓된 집에서 7식구가 살았어요. 제가 누울 공간이 없었어요. 7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3평인데 7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큰 방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작은 방에는 저희가 5이잖아. 딸 둘이 있었고, 막내 아이 있었고, 이렇게 5식구가 있는데, 갓난 아이를 딱 눕힐 공간 말고는 제가 누울 공간이 없이 그렇게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러면서 남편 무기력은 계속 시작이 됐고, 남편은 돈벌이를 못했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어린 막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나갈 길이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를 업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참, 핍박 아닌 핍박.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어서, 제가 잘못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 아이가 우리 막내 아이가, 2돌 지날 때까지 전 이제 술에는 입에 안 댔고, 그랬는데, 불면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잠잘 공간도 없지만, 남편은 계속 돈벌이를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갈 기회는 없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시고, 제가
잘 못 돼서, 기도 생활 하지 않아서,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다.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산다. 이 얘기는 늘 하시는 말씀이셨고, 그 속에서 제가 헤쳐나갈 공간은 또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막내 아이 2돌 지나면서부터 제가 또 밤에 술을 3잔씩 마시고 소주를 3잔씩 마시고 잠을 자기 시작을 했고 그 3잔 마시던 술이 자꾸 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병씩 마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새벽 예배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알게 됐고 교회 한 자매가 이거는 불면증과 술 먹고 자는 거는 정신병이다. 정신과에 가자. 그때만 해도 저는 정신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신과를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매가 하여튼 그렇게 병원을 소개를 시켜주고 정신과 병원을 처음 가봤더니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다. 그러니 술을 먹지 않고 약물로 치료를 하자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한 2달은 약을 먹고 잠을 자고 뭐 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약이 주는 편안함보다 술이 주는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술을 입에 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제 술이 자꾸 세지니까 잠자는 게 2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세 잔을 마시면 그냥 잠자는데 무리가 없이 그냥 잘 잤어요. 근데 한 병을 마셔도 2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분명히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한테도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술을 안 먹으면 그게 금단인지 몰랐어요. 술을 안 먹으면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막 손이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은 말라가고 식욕은 없어지고 그냥 술만 먹으면 만사 오케이. 술이 보약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루에 1병씩을 먹고 나니까 술값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하루에 일주일에 3병 먹던 술을 하루에 1병씩을 먹으니까 술값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소주가 9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 먹고 살 돈도 없는 집이 제 술값을 감당이 안 되니까 훔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술을 훔친 게 아니고 애들 세뱃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훔쳐서 어떻게든 술은 하루에 1병은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세뱃돈도 없어. 뭐 집에 술 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 슈퍼마켓 가서 술을 훔치기까지 해서 술을 먹고 그다음 훔치다 걸리기도 해보고 걸려서 30배를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또 아버지가 그럴 때는 이제 친정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런 술 사고를 간간히 쳤습니다. 간간히 치고 그러다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하루에 1병이 이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못 자니까 미친년처럼 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년처럼 쏘다니는 시간들이 밤에 미친년처럼 쏘다니고 또 길거리에서 술 취해갖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서 파출소에 또 가는 적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술이 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저 정신과 데려갔던 교회 자매하고 집안 식구들이 폐쇄병동에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돼서 저렴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비쌌어요. 저희 형편에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할 처지가 못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곳이 신앙공동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여 사는 신앙공동체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한 달을 못 견디더라고요. 한 달을 견디는데 제일 참기 어려웠던 것은 아이랑 격리에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4살이었거든요. 4살 아이랑 따로 제가 격리가 돼서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하여튼 한 달 동안을 술을 안 먹고 그 치료
신앙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네, 그 신앙 공동체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다시 재음주를 했는데, 재음주 한다는 게 참 중독자의 그 사고가, 애들이 보고 싶으면 한 달 술 안 먹었으니까 더 안 먹고 좀 건강한 몸이 돼서 애들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을 예약을 해서 갔는데 애들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술 먹고 쫓겨나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또 술을 한 병 먹고 쫓겨났습니다. 또 한 달 만에 소주를 한 병 먹고 쫓겨났고, 쫓겨나면서 또 제가 애걸복걸하기를 우리 아이랑 같이 있는 것만 같이만 있으면, 우리 막내 아이가 4살이니까 4살 아이, 그 아이하고만 같이 있다 그러면 나 술 안 먹겠다. 그래서 또 저희가 친정 아버지처럼 딸랐던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시골에. 금산 같은 굉장한 시골이에요. 수포도 없고 인적이 거의 드문 그런 시골인데, 그런 시골에 목사님한테 가 있겠다. 그러면 술도 없고, 그 목사님 무섭거든요. 술 못 먹는 거 당연하고 우리 아이랑만 같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또 시골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도 술을 안 먹었을까요, 제가? 어, 인근에 가게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아이하고 잘 놀고 이것만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시골 유치원에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거기까지 걸어서 이제 아이를 바래다 주고, 귀갓길에 논일을 하고 밭일을 하는 아주머니들 사이에 막걸리병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을 하면서 막걸리를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막걸리 한 병을 보는 순간 저 한 잔 얻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일 도와주니까 그거 한 잔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를 얻어 마시고, 한 잔 들어가면 중독은 조절이 안 되는 병이고 멈출 수가 없는 병인 거 맞습니다. 제가 그 한 잔만 얻어 마시고 또 아이 귀가해서 또 데리고 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 잔이 들어갔기 때문에 끝장을 봅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집을 가는 차를 얻어 타고 술을 사러 나가는데 따라 나가서 술을 또 얻어 먹었어요. 저 그때 또 돈 없었거든요. 근데 술을 얻어 먹으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카드가 한 장 있었어요. 아이랑 있으면서 비상금으로 쓰라고. 근데 남편이 주고 간 카드를 쓸 수 있는 도시로 또 도망을 갑니다. 제가 도망을 가서 어, 3일을 숨어 다니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애를 데리러 가야 될 시간은 애는 안 데리러 가고 그 시골길에서 애를 버려두고, 어,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3일 동안을 숨어서, 여관에 숨어서 마시고, 뭐, 슈퍼에 찾아다니면서, 술 파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술만 3일 동안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제 카드 쓴 내역을 보고 남편이 찾으러 왔더라고요, 저를. 근데 남편이 찾으러 왔을 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여관방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롱 속에서 숨어서 제가 술을 먹고 있었다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술이 깨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 여관방에 깨놨을 때, 처음 술 마셔고 크게 다쳤을 때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잖아요. 밖에 무슨 소리만 들리면 장롱으로 숨었어요, 제가. 숨어서 마시고, 거기서 잠 깨면 또 한 잔 마시고, 잠 깨면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저는 며칠이 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3일을 그렇게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관에 그 투숙객한테 받아놓은 그 카드 쓴 내역서, 그걸 가지고 남편이 찾으러 와서 그 길로 폐쇄병동으로 제가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폐쇄병동 갈 때도, 남편한테 부탁을 하기를, 나 술 한 병만 더 사주면 마음껏 술을 못 마셨다. 이렇게 숨어서 먹느라고. 그러니까 나 마음껏 술 한 잔만 사주면 병원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소주병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 병을 이렇게 끼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저를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제가. 술을 한 병을 먹어야만 이렇게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있고, 어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주 두 병을 하고 폐쇄병동에 이제 처음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고, 폐쇄병동에서 제가 석 달을 입원해 있으면서 분노만 계속 쌓았어요. 나처럼 얌전하게 마시고 생활력이, 이렇게 거기서 제가 발견한 책이,
치료 공동체에서 줬던 그 책이 알코올릭스 아나니머스라고 AA에서 발간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험담이 써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AA 알코올 중독자들은 성경책이라고 말할 만큼 그게 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있는 사람들 정도로 술을 마셔야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지. 나처럼 생활고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유로 술을 마신 사람을 중독자라고 하냐고 그 분노만 제가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게 술 마셨고 잠자려고 술 마셨고 돈이 없어서 술 마셨고 그랬는데 나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병원에다가 폐쇄병동에다가 감금을 시켜 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근데 병원 생활을 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병원 생활은. 술 안 먹고 사람들 섬기고 청소하고 뭐 하여튼 사람들하고 잘 놀아주고 이런 것도 잘했어요. 그렇게 퇴원하자마자 어떻게든 핑계를 내서라도 또 술을 또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병원을 6번을 입퇴원을 반복을 했어요. 병원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우리 집은 더 갈수록 피폐해져 있고 엄마가 집에 있어도 천찬을 파네. 아이들이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살았는지 눈으로 봐도 안 봐도 뻔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상을 보면서 생활에 한탄하면서 또 술 먹고 또 아이들 불쌍해서 또 술을 안 먹겠다고 했다가 또 훔쳐서 먹고 그 생활을 5년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병원을 입원을 한 거예요. 석 달을 병원 입원하고 퇴원을 하면 또 아이들하고 또 뚝딱거리고 살다가 또 술 먹고 또 술 먹는 기간 한 석 달 있다가 또 석 달 또 입원하고 이런 생활을 5년을 하고 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조금 쉬는 시간 드려도 될까요?